가을의 끝, 에리코 씨가 죽었다. 미친 남자가 쫓아다니다가 급기야 살해한 것이다. 그 남자는 거리에서 처음 에리코 씨를 보고는 흥미를 느끼고 미행하여 그녀가 일하는 가게가 게이바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녀가 남자라니 충격이라고 긴 편지를 쓰고 거의 가게에 눌러 살다시피 하였다. 그의 집요함에 반비례하여 에리코 씨나 가게 사람들은 점점 그에 대해 냉담해져 갔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남자는 바보 취급한다고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갑자기 나이프로 그녀를 찔렀다. 에리코 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카운터에 장식해 놓은 아령을 두 손으로 휘둘러 범인을 때려 죽였다. 이런 거 정당방위고 무죄가 되는 거지. 이 말이 그녀의 최후의 말이었다고 한다. 나 사쿠라이 미카게가 그 사실을 안 것은 겨울이 되고 나서였다. 모든 것이 끝나고 한참이나 지나서야 유이치가 간신히 전화를 건 것이다. 그 자식 보란듯이 싸우고 죽었어. 유이치가 불쑥 그렇게 말했다. 밤 1시였다. 어둠 속으로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난 나는 수화기를 들고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어 잠이 덜 깬 머리로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유이치,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나는 몇 번이나 물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고 유이치가 말했다. 엄마, 아버지라고 해야 하나? 살해당했어.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무 대꾸 없이 숨을 삼키는 나한테 유이치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조금씩 에리코 씨의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믿을 수 없어 나의 눈동자는 얼어붙고 순간 말소리가 저 멀리로 달아났다. 그게 언제? 지금 막 일어난 일이야? 나는 어디서 목소리가 나오는지 무슨 소리를 떠들고 있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물었다. 아니, 오래전 일이야. 가게 사람들하고 장례식도 조촐하게 치렀고 미안. 도저히 너한테 알릴 수가 없었어. 나는 가슴살을 도려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미 없는 것이다. 지금은 이미 어디에도 없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이치가 또 그렇게 말했다. 전화는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는다. 나한테는 유이치가 보이지 않았다. 울고 싶어 하는지, 컬컬 웃고 싶어 하는지, 차분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인지, 그냥 혼자 내버려 두었으면 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유이치, 지금 갈게. 가도 되지? 나 유이치 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안심하고 와. 유이치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투로 말했다. 이따 보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였더라. 웃으면서 헤어졌던가.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초가을에 대학교를 미련 없이 그만두고 요리 연구가의 어시스턴트가 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다나베네 집을 나왔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된 후 반년이나 다나베네 집에서 요이치와 그의 실은 남자인 어머니 에리코 씨와 함께 살았다. 이사할 때 그때가 마지막이었나? 에리코 씨는 찔끔 눈물을 보이며 가까우니까 주말에는 놀러와 라고 했다. 아니야, 지난 월말에 만났었다. 맞아, 한밤중에 24시간 편의점에서. 그때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요플레를 사려고 패밀리마트에 뛰어갔었다. 마침 입구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에리코 씨와 가게에서 일하는 원래는 남자인 여자들이
종이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오뎅을 먹고 있었다. 내가 에리코 씨 하고 말을 걸자 내 손을 잡고 어머나 미카게 씨 우리 집에서 나가더니 홀쭉해졌네 라며 웃었다.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내가 요플레를 사들고 나오자 에리코 씨는 종이컵을 한 손에 들고 싸늘한 눈동자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리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장난삼아 에리코 씨 얼굴이 남자 같네요 라고 말했다. 에리코 씨는 활짝 웃는 얼굴로 어머 우리 아가씨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써요. 사춘기가 시작된 건가? 하고 말했다. 난 성인인데요 라고 내가 말하자 가게 여자들이 웃었다. 그리고 집에 놀러와 라고. 아 다행이다. 웃는 얼굴로 헤어졌다. 그게 마지막이다. 여행용 조그만 칫솔 세트와 수건을 찾는데 몇 분이나 걸렸다. 나는 허둥대고 있었다.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화장실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꽃병을 쓰러뜨려 바닥을 닦기도 하고 그렇게 몇 번이나 온 방을 헤집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피식 웃음이 나오고 침착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다. 칫솔과 수건을 가방에 넣고 가스를 잠그고 자동 응답 장치를 몇 번이나 확인하고 휘청휘청 아파트를 나왔다. 정신을 차리니 장면은 단합의 내 집을 향하여 겨울의 밤길을 걷는 나. 열쇠를 짤랑거리면서 별 하늘 아래를 걷고 있자니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길도 발치도 잠잠히 가라앉은 건물도 모두 뜨겁고 뒤틀려 보였다. 숨이 콱 막혀 괴로웠다. 그래서 열심히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셔 보았지만 가슴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가늘게만 느껴졌다. 눈동자 깊이 숨어있는 뾰족한 것이 바람에 드러나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았다. 늘 예사로이 보이는 전신주와 가로등과 서있는 차가 검은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열기 저 너머에 있는 것처럼 초현실적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눈앞으로 바짝 다가온다. 나는 자신의 온몸에서 엄청난 속도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저지할 수 없다고 느꼈다. 슉슉 소리를 내며 어둠으로 사라져간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직 어렸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고독하다. 걷는 걸음걸음 살아가야 하는 나날들을 내던지고 싶었다. 내일이 오고 모레가 오고 그러다 보면 내주가 오고 틀림없이 그렇다. 그런 일들이 이토록 성가셨던 적이 없다. 이제나 저제나 나는 슬픔과 암울함 속에서 살아가겠지. 정말 싫었다. 가슴 속은 태풍인데 담담하게 밤길을 걷는 자신의 영상이 귀찮았다. 한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그렇지 유이치를 만나면 일단 하고 생각한다. 유이치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으면 하지만 그게 어떻다는 말인가? 해결되는 일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어둠 속으로 내리는 차가운 비가 그치는 정도다. 희망 따위가 아니다. 한층 거대한 절망이 흘러드는 어둡고 우울한 흐름이다. 비참한 기분으로 단합의 내 집 현관벨을 눌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층까지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걸어 올라와 헉헉 숨이 찼다. 유이치가 귀에 익은 속도로 현관을 향하여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 집에서 신세를 지던 시절 툭 하면 열쇠를 깜빡해서 한밤중에 현관벨을 누르기가 몇 번이었던가. 늘 유이치가 일어나 나왔고 보조 체인을 벗기는 소리가 울렸었다. 문이 열리고 다소 야윈 유이치가 얼굴을 내밀었다.
오랜만이야. 나도 오랜만이라고 말하면서 웃음을 미처 억누르지 못한 것이 스스로도 기뻤다. 나는 유이치를 만나 마음속으로 진정 기뻐하고 있었다. 들어가도 되지. 멀뚱한 유이치한테 그렇게 말하자 퍼뜩 정신을 차린 그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아니, 틀림없이 무지무지하게 화났을 거라고 각오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좀 놀랐어. 미안, 들어와. 난 이런 일로 화내지 않아. 아는 주제에. 유이치는 애써 여느 때처럼 웃는 얼굴을 보이며 응이라고 말했다. 나도 웃으며 구두를 벗었다. 얼마 전까지 생활했던 방은 처음에는 왠지 낯설었지만 금방 그 냄새에 익숙해져 특유의 반감이 샘솟는다. 소파에 몸을 묻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이치가 커피를 가지고 왔다. 나 오랜만에 여기 온 것 같아. 내가 말하자. 그래, 너 좀 바빴잖아. 일은 어때? 재미있어? 라고 유이치가 차분하게 물었다. 지금은 뭐든 다 감자 껍질 벗기는 것까지 재밌다니까. 그런 때지.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러자 유이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불쑥 말을 꺼냈다. 오늘 밤 겨우 머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그래서 전화했어. 나는 얘기를 들을 자세를 취하려고 몸을 앞으로 좀 내밀고 유이치를 쳐다보았다. 유이치가 얘기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었어. 머릿속은 새하얗고 눈앞은 깜깜하고 그 사람 나한테는 유일한 동거인이었고 엄마의 아빠였잖아. 철들었을 때부터 쭉 그랬으니 생각보다 혼란이 커서 할 수 있는 일은 힘껏 했는데 하루하루 뭐가 뭔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굴러가듯이 지나갔어. 그 사람답게 비정상적인 죽음이어서 형사사건이잖아. 범인의 처자식들도 찾아오고 가게 사람들은 거의 반 미친 상태고 내가 장남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었어. 네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 이건 정말이야. 네네. 그래 생각했어. 그런데 전화를 걸 수가 없었어. 너한테 연락하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아 무서웠지. 아버지이자 엄마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죽고 이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게 말이야. 암만 그래도 그 사람은 너하고도 아주 친했는데 알리지도 않다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나도 미쳐 있었던 모양이야. 커피잔을 바라보며 유이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심한 타격을 받은 그를 보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어째 우리 주변은 죽음으로 가득하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유이치를 낳은 어머니, 그런데다 에리코 씨까지. 정말 굉장하군. 우주가 넓다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거 우연치고는 굉장한 우연이지. 참 잘도 죽는다. 유이치가 웃었다. 우리 둘이서 죽고 싶은 사람 곁에 살아주면 장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소극적인 일꾼으로. 빛이 흩어지듯 서글프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밤이 깊어간다. 고개를 돌려 창밖에서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밤 풍경을 보았다.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거리는 빛의 입자에 에워싸여 있고 자동차 행렬은 빛의 강이 되어 밤을 흐른다. 드디어 고아가 되고 말았어. 유이치가 말했다. 난 2번이나 그랬어. 자랑할 건 못 되지만.
내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유이치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흘러 떨어졌다. 너의 그런 농담이 듣고 싶었어. 팔로 눈을 비비면서 유이치가 말했다. 정말 너무너무 듣고 싶었다고. 나는 두 손을 뻗어 유이치의 머리를 꼭 껴안고 전화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말했다. 나는 에리코 씨가 평소 즐겨 입었던 빨간 스웨터를 유품 삼아 갖기로 하였다. 아, 분해. 얼마나 비싼 건데 미카게 씨한테 더 잘 어울리잖아. 어느 날 밤 나한테 입혀본 에리코 씨가 그렇게 말한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이치는 경대 서랍 안에 들어있었다는 그녀의 유언장을 나한테 건네주며 잘 자라고 말하고 자기 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서 그걸 읽었다. 유이치에게 자기 자식한테 편지를 쓰자니 좀 이상한 기분이다 얘. 하지만 요즘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일이 있어서 만에 하나를 위하여 그냥 써보는 거야. 치, 그래봐야 장난이지만 언젠가 우리 둘이 웃으면서 읽도록 하자. 하지만 너 생각해봐. 내가 죽으면 너 외톨이잖아. 미카게나 다름없다고.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린 친척 하나 없어. 네 엄마랑 결혼할 때는 버린 자식 취급받았고 내가 여자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날 저주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행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연락할 생각 마. 알겠지? 있잖니 유이치. 세상에는 참 갖가지 사람이 많더라. 나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시궁창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일부러 타인이 혐오할 짓을 하여 그 사람의 관심을 끌려는 사람. 그게 도가 지나쳐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을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쟤 아무리 열심히 괴로워해도 동정의 여지가 없어. 안 그렇겠니? 난 몸 하나로 당당하고 활기차게 살아왔는걸. 난 아름다워. 난 빛나고 있어. 나는 혹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매료되었다 해도 내 아름다움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세금쯤이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살해당해도 그건 사고야. 이상한 상상하지 말거라. 너와 함께 살았던 나를 믿어. 나 말이지. 이 편지만큼은 번듯하게 남자들 말투로 쓰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이상하구나. 부끄러워서 도무지 써지지가 않는다. 난 이렇게 오래도록 여자로 지내는데도 아직 어딘가에 남자인 자신이 원래의 자신이 남아있나 봐. 아버지 역할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제 심신이 여자 명실상부한 엄마야. 우습구나. 난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있단다. 남자였던 과거도 네 엄마랑 결혼했던 일도 그녀가 죽은 후에 여자로 살아온 세월도 너를 키워 성장시킨 것도 함께 즐겁게 산 것, 아 미카게를 내 집에 들인 것, 그땐 정말 즐거웠지. 어째 미카게를 만나고 싶구나. 그 애도 소중한 내 자식이다. 아 무지무지 감상적인 기분이다. 미카게한테 안부 전해다오. 남자 앞에서 다리에 난 털 탈색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해라. 꼴불견이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동봉한 것은 내 재산 전부다. 어차피 서류니 뭐니 하는 것들은 봐야 모르겠지.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그래봐야 가게 외는 전부 네 것이다만 외동이란 참 좋은 것이로구나. 에리코. 나는 다 읽은 편지를 원래대로 살며시 접었다. 에리코 씨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 가슴이 저렸다. 언젠가는 아무리 편지를 펼쳐도 이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가장 고통스럽다. 이 집에서 살았을 때 내가 침대로 삼았던 친숙함으로 소파에 눕는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은 이 방을 찾아오고 창가 식물들의 그림자는 밤의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미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날이 밝을 무렵 콧노래와 하이힐 소리가 다가와 현관문을 연다. 가게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녀는 언제나 엉망으로 술에 취해 있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나는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나 그 소리를 듣는다. 샤워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물 끓이는 소리. 나는 안심하여 다시 잠으로 빠져든다. 늘 그랬다. 그립다. 미칠 정도로 그립다. 이 조그만 이야기는 그 슬픈 밤에 막을 올린다. 다음 날 두 사람이 일어난 것은 늦은 오후였다. 쉬는 날이라 빵을 뜯어먹으면서 신문을 뒤적뒤적 읽고 있으려니 유이치가 방에서 나왔다. 세수를 하고 내 옆에 앉아 우유를 마시면서 잠시 학교에나 다녀올까? 라고 말했다. 참, 내 이러니까 학생은 세월이라 그러지. 나는 그렇게 말하고 빵을 반으로 잘라 그에게 주었다. 고마워라며 받아든 유이치는 우물우물 먹었다. 둘이서 텔레비전을 향하여 그러고 있었더니 진짜 고아 같아 기분이 묘했다. 너 오늘 밤 집에 갈 거야? 유이치가 일어나 물었다. 글쎄, 나는 생각했다. 저녁밥 먹고 갈까? 오, 전문가가 짓는 저녁밥. 유이치가 말했다. 그리하여 그것은 아주 멋진 착상으로 여겨지고 나는 오기가 났다. 좋았어. 우리 신나게 한번 버려보자.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만들어 보일 테니까. 나는 열심히 호화스러운 메뉴를 생각하여 그 재료를 종이에 써서 그에게 내밀었다. 차 타고 가. 그리고 이거 전부 사와야 돼. 다 유이치가 좋아하는 것들 뿐이니까. 신나게 먹을 국리나 하면서 빨리 돌아와. 새 신부 같잖아. 유이치는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제서 혼자가 되었다 싶으니 피곤이 몰려왔다. 방은 초를 새기는 시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고적하고 나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미안스러울 정도로 정지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사람이 죽은 후의 방은 항상 이렇다. 나는 소파에 묻혀 멍하니 넓은 창밖, 초겨울 회색으로 덮인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조그만 도시의 모든 부분에, 공원에, 길에, 안개처럼 스미는 겨울에 무겁고 싸늘한 기운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위대한 인물은 있는 것만으로도 빛을 발하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비춘다. 그리고 사라졌을 때는 무겁디 무거운 그림자를 떨군다. 아주 사소한 위대함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에리코 씨는 여기에 있다가 그리고 없어졌다. 벌렁 드러눕자 하얀 천장이 나를 구해주었던 추억이 느릿느릿 밀려온다. 할머니를 잃은 직후 유이치도 에리코 씨도 없는 오후에는 곧잘 이렇게 천장을 보았다. 그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지막 피부치를 잃었을 때 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 이상 별일 아닌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법이다. 나한테 에리코 씨는 거대한 존재였다. 운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것은 분명 있다. 하지만 거기다 몸을 맡기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괴로움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한층 살기는 쉬워졌다. 별일 아닌 것과 일상생활을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을 만큼 어른이 되기도 했지만 그렇기에 더욱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묵직하다. 오렌지색으로 엷게 물든 거뭇거뭇한 구름이
서쪽 하늘에 퍼지기 시작한다. 이제 곧 천천히 차가운 밤이 내려오리라. 마음의 공동으로 젖어드는 잠이 왔지만 지금 자면 무서운 꿈을 꿀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오랜만에 단합에 내 집 부엌에 서보았다. 순간 에리코 씨의 웃는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저릿했지만 몸을 움직이고 싶었다. 아무래도 요즘 유이치는 이 부엌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지저분하고 어두웠다. 나는 청소를 시작하였다. 세제를 뿌려 싱크대를 박박 닦고 가스레인지대를 닦고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내열 접시를 닦고 칼을 갈았다. 행주를 전부 빨아 건조기에 돌렸다. 윙윙 돌아가는 건조기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정말 누그러졌다. 어째서 나는 이토록이나 부엌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상한 일이다. 혼의 기억에 각인된 먼 옛날의 동경처럼 사랑스럽다. 여기에 서면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무언가가 다시 돌아온다. 여름 동안 혼자서 집중적으로 요리 공부를 하였다. 그 느낌, 머릿속에서 세포가 떨리는 듯한 느낌은 좀처럼 잊기 어렵다. 기초와 이론과 응용편, 책 3권을 사서 통달하였다. 버스 안, 소파나 침대에서는 이론편을 읽으면서 칼로리와 온도, 재료에 관한 것을 암기하였다. 그리고 틈만 나면 부엌에서 요리를 만들었다. 죄 너덜너덜해진 그 책들은 지금도 소중하게 갖고 있다. 어릴 적 애지중지하였던 그림책처럼 한쪽 한쪽 화보의 색깔까지 고스란히 떠올릴 수 있다. 유이치와 에리코 씨는 미카게 완전히 요리에 미쳤어. 맞아 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다. 나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여름 내내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몽땅 쏟아붓고 실패하면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하였다.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반대로 느긋한 기분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덕분에 셋이서 함께 종종 식사를 하였다. 멋진 여름이었다. 덧문 너머로 불어오는 저녁바람, 창밖으로 파르스름하게 퍼져있는 무더운 하늘의 잔재를 바라보면서 제육과 냉면과 수박 샐러드를 먹었다. 무슨 음식을 만들든 허풍스럽게 신나하는 그녀와 두말 없이 열심히 먹어주는 그를 위하여 나는 만들었다. 어패류를 듬뿍 넣은 오믈렛과 소담스러운 찜요리, 튀김, 그런 요리들을 만들 수 있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내 덤벙거리는 성격이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드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비로소 알았다. 적정 온도가 될 때까지 채 기다리지 못한다든가 물기가 완전히 빠지기도 전에 요리해버린다든가 그런 사소한 요소들이 결과적으로 색이나 모양에 어김없이 반영돼 있어 놀랐다. 그래 가지고서야 주부의 저녁 식사감 정도지 화보로 찍히는 요리가 될 수 없다. 달리 방법이 없어 나는 모든 과정을 정성껏 차근차근 조리하도록 유념하였다. 그릇들은 깨끗이 물기를 닦고 조미료 뚜껑은 쓸 때마다 꼼꼼히 닫고 차분하게 순서를 생각하고 짜증이 나서 속이 부글거릴 때에는 잠시 쉬면서 심호흡을 하였다. 처음에는 초조하고 절망스러웠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고쳐졌고 그때는 자신의 성격까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착각이었지만 지금 내가 보조하고 있는 요리 선생의 어시스턴트가 되기란 실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다. 선생은 요리 학원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통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여자라서 내가 테스트를 받고 통과되었을 때 응모자 수가 엄청났다고 한다. 나중에 들었다. 나는 신출내기가 한 여름 공부한 요리 실력으로 그런 직장을 얻었으니 행운이라고 은근히 기뻐하고 있었는데
요리를 배우러 학원에 다니는 여자들을 보고는 납득이 갔다. 그녀들은 근본적으로 나와는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녀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다. 제멋대로 배우는 것은 좋지만 그 행복의 영역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세뇌되어 있다. 아마 그들의 자상한 부모들로부터.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모른다. 어느 쪽이 좋은지 인간은 선택할 수 없다. 각자는 각자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져 있다. 자신이 실은 혼자라는 사실을 가능한 한은 느끼지 않을 수 있어야 행복한 인생이다. 나도 뭐 좋지 하고 생각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꽃 같은 미소를 띠고 요리를 배우고 열심히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사랑을 하고 시집을 간다. 그런 인생도 멋지지 하고 생각한다. 아름답고 온화하다. 특히 몹시 지쳐 있거나 뾰루지가 났다거나 쓸쓸한 밤에 이리저리 전화를 걸어대도 친구들이 다들 받지 않을 때 태생도 성장 과정도 그 모든 것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혐오한다. 모든 것을 후회하고 만다. 하지만 저 행복한 여름 그 부엌에서 나는 불에 데어도 칼에 베어도 두렵지 않았다. 철야도 힘들지 않았다. 하루하루 내일이 오면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즐거움으로 가슴이 설렜다. 순서를 외울 정도로 여러 번 만든 당근 케이크에는 내 혼의 단편이 들어있었고 슈퍼마켓에서 새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발견하면 나는 뛸 듯이 기뻐했다. 나는 그렇게 하여 즐거움이 무언지를 알았고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다는 기분이 안 든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되었다. 어둠 속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을 아슬아슬 걸어 국도로 들어서서 후 하고 안도한다. 이젠 질렸다고 생각하면서 올려다보는 달빛에 마음으로 스미는 아름다움을 나는 알고 있다. 청소를 하고 요리할 준비를 끝내자 밤이었다. 현관 벨소리와 함께 유이치가 큼지막한 비닐 주머니를 껴안고 힘겹게 문을 밀면서 얼굴을 보였다. 내가 현관까지 나가자 기가 막혀서 라고 유이치가 말했다. 주머니를 풀썩 내려놓는다. 뭐가? 내가 말했다. 네가 사오라는 거 전부 샀더니 혼자 들고 올 수가 없더라고. 너무 많아서.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으려니 유이치가 울컥 화를 내어 할 수 없이 주차장까지 같이 내려가기로 하였다. 차 안에는 거대한 슈퍼마켓 주머니가 아직 2개나 남아 있었고 주차장에서 현관까지 나르는데도 힘들었다. 하기야 나도 필요한 것 이것저것 샀지만 더 무거운 쪽 주머니를 껴안은 유이치가 말했다. 이것저것? 나는 내가 껴안고 있는 주머니를 들여다보았다. 샴푸며 노트 외에도 냉동식품이 수두룩하게 보였다. 과연 요즘 그의 식생활이 어떤지 알만했다. 그럼 네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참네, 같이 하면 한 번에 끝나잖아. 저기 봐, 달이 예쁘잖아. 유이치는 겨울 하늘의 달을 턱으로 가리켰다. 치, 둘러대기는 하고 핀잔을 주었지만 현관을 들어설 때 달의 흔적을 얼핏 뒤돌아보았다. 아주 밝은 빛을 발하고 거의 둥글게 차 있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이치가 말했다. 역시 관계 있겠지. 뭐가? 아주 예쁜 달을 본다든가 그러면 요리의 완성도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생달걀 깨넣는 메밀국수 같은 간접적인 거 말고 말이야. 땡 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내 마음이 순간 진공이 되었다. 그러면서 나는 말했다. 더 본질적으로 말이야? 그래 인간적으로. 그야 물론 있지.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만약 이 문답이 퀴즈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스튜디오라면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을 것이다. 역시 그런가? 너는 틀림없이 예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 멋대로 너한테는 요리가 예술인 모양이라고 여겼는데 넌 정말 부엌일을 좋아하는 건가 봐. 잘 됐지 뭐. 유이치는 혼자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 납득하였다. 마지막에는 거의 중얼거림에 가까웠다. 나는 어린애 같기는 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아까의 진공이 불현듯 말이 되어 머리를 스친다. 유이치가 있으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나는 상당히 당황하였다. 너무도 강렬하게 빛나 현기증이 날 것만 같았다. 마음이 벅차오른다.